반갑습니다. 3월 독서 포럼인데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고 세계 살리는 망대 파수꾼으로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복음 가지고 세상 보는 눈 훈련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해야 될 독서 포럼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사오니 오늘 랩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랩넌트에게 모든 전도자에게 모자의 능력 가지고 세상 나가서 정복자로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며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 그 흑암 세력이 만들어낸 흑암 지식 사상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플라톤의 국가론에 대해서 같이 독서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왜 그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선생님한테 질문했거든요. 그 선생님 중에 굉장히 괴팍하고 이상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에 가까우신 분이었어요. 거의 60 넘으신 것 같았는데 이 선생님하고 근데 좀 친했어요. 저도 이상한 선생님이고 선생님 이름이 별명이 조달구였습니다. 본명은 김재귀 선생님이었는데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조달구라고 왜 조달구라고 했냐면 경상도 말로 조둥이만 발싹거리면 구라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선생님 맨날 본인의 책을 뭐 10,000권 이상 읽었다고 막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위대한 책을 읽어야 되는데 너네는 전부 그 위대한 책 안 읽었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위대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그레이트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뭐 농담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게 뜨겁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철학을 읽어야 된다. 철학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뭘 읽어야 됩니까? 했더니 국가론부터 읽으라고. 저는 그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항상 싸우면서 이 선생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는 성경도 수백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을 내가 무너뜨리고 만다 하면서 이제 질문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철학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했더니 국가론에서 시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사와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운동 하면서 읽으니까, 공부하면서 읽으니까 빨리빨리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욕만 나오더라고요. 이 소크라테스 이 자식은 진짜 완전 그 귀신 들린 놈인데 하면서 막 욕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다 읽고 나서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답을 찾는 철학자라면서 답을 가진 전도자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텍스트로 삼은 책은요, 이렇게 두 권인데요. 플라톤의 제 국가론도 버전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읽었던 책이 이겁니다. 삼성 출판사에서 1997년에 낸 책입니다. 버전입니다. 조현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요. 왜 제가 이 텍스트를 인용했다라고 밝히느냐 하면은 제가 정리를 잘한 것 같이 여러분 느끼신다면 제가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왜냐, 앞에 조호영 교수가 다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해제로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제가 거의 참고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시간 정말 많이 걸렸을 거예요. 저 책을 고등학생 때 다 읽긴 읽었는데 이거 가지고 다시 요약하려고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요약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너무 내용이 설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예 책을 사가지고 가지고 지금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철학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변형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그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근데 철학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의 흐름과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없습니다. 그림 자체는. 근데 좀 설명하기에 맞는 좀 매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3인성학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절판됐습니다. 근데 내용이 저한테는 굉장히 캐릭터로 잘 잡혀져가지고 여기 내용에서 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첫 번째부터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된 이유가 뭐냐, 하필. 철학이라는 단어는 필라소피라고 해가지고 지혜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혜, 그 희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한자로 희철학. 그래서 깨닫는 것을 기뻐하는 학문. 이게 희철학인데, 그래서 좀 너무 기니까 희자를 빼버리고 철학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거고요. 탐구하고 사유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것의 원리를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왜 하필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그리스 환경을 보면 산지 완전 산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대규모로 지을 수가 없어요. 대규모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땅이 일단 뭐 평평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이제 수자원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나일강가에 평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일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계 수로를 형성을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면은 엄청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단 말이죠. 곡물의 대량 생산. 이 대량 생산의 곡물을, 그러니까 곡물을 대량 생산하는 그 농업, 대규모 농업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은 대규모의 관계 사업입니다. 치수 사업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권력이 강해지고 강한 권력이 그리고 이제 평지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막 정복하러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대규모 사회가 형성이 되고 중앙 집권적인 전제 왕권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라는 동네는 완전 산투성이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규모의 사회가 구성이 안 돼.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이 도시국가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다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무역을 비롯한 상업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의 일단 전제 왕권 국가에서는 주로 또 종교가 권력을 잡고 있거든요. 처음에 권력을 잡게 될 때,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오래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 안 오면 농사 못 지으니까. 그러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빌고 뭐 날씨 때문에 빌고 뭐 빌고 하다 보면 종교가 뭐 형성이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권력을 잡죠. 네피림. 그리고 그 네피림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막 통치를 하고, 이걸 가지고 각 사람의 생각을 완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강제노동하고 농사짓고 하는 걸 반복하는 것밖에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생각이라는 게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 보통 중앙집권 그 전제 왕권 국가에서 백성들의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이대로만 생각해라, 이대로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돈 벌기 위해서 막 자기들이 알아서 경쟁하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더 빠르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이러니까 그 앞서가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건 뭘까, 저건 뭘까 하는 생각들이 경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문화권과 접촉을 이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도시국가면서 무역을 많이 하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하는 환경적인 요소가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도를 한번 보면 간단하게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요 지도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요 동네가 그리스, 저 이집트죠. 그러니까 나일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탄한 지형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막 지형이지만요. 사막이 많지만 지금도 그러나 사막 말고 요 나일강 양 옆으로 좌우로만 펼쳐져 있는
그 평야지대, 약간의 평야지도만 가지고도 엄청난 이제 곡물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뭐 여기 지도가 지금 안 나옵니다만 요쪽으로 있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가지고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요 동네도 농사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북쪽에 뭐 우크라이나 대평원 여기는 진짜 완전 그 농사지대죠. 완전 곡창지대죠. 농사 짓는 동네고 여기 북이탈리아에도 농사 지을 동네가 있고 요쪽 북독일부터 해가지고 프랑스는 대평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농사 많이 짓습니다. 아무튼 고대 왕조 국가에서는 이쪽 중심 바벨론, 이 페르시아 요 동네죠. 요 동네. 그 다음에 애굽 요 동네. 이런 전제 왕권 왕조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요 동네가 그리스잖아요. 한번 보시면요. 요 그리스는 산밖에 없어요. 계속 산이란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요 동네. 여기 조그마한 이제 평지 있는데 여기가 아테네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데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고린도죠. 요 동네도 지금 다 그리스 문화권인데요. 지금은 여기 이쪽이 터키지만 여기가 그리스 문화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쪽이 지금 에베소입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 그 다음에 여기 요쪽에 펼쳐져 있는 약간 넓은 데 있죠. 여기가 데살로니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바닷가 요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있는 여기 이쪽이 빌립보 이렇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조금씩 평야가 있고 나머지 다 산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다로 나가요. 나가서 장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에서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쪽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도 가고 시칠리아 섬으로도 가고 여기 카르타고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 여기 가까운 크레타 섬 물론이고 여기 키프로스 섬이나 이 터키 요 흑해 지방에도 장사를 하러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유대 지방 이런 데 페니키아 지방 이런 쪽으로도 장사하러 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여기 북쪽으로 육로로도 뭐 이렇게 가고 뭐 멀리는 이렇게도 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철학이 많이 찾아지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철학이 자연 철학입니다. 자연과 만물의 원리를 찾는 철학인데 시간 없으니까 이거 그냥 쑥쑥 넘어갈게요. 밀레토스 아파라는 학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탈레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만물은 물로 만들어졌다 이걸 주장합니다. 나중에 아낙시만드로스라는 사람은 공기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 이 사람 참 재미있는데요. 만물은 불로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은 변화된다. 모든 만물은 유전한다, 변화된다,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밀레토스 아파는 완전 다른 사람이긴 한데요. 제가 어디 그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여기 옆에 끼워놨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유명하죠. 이 사람은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우리는 수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이비 종교 교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무슨 오르페우스 교라는 이제 종교에서 파생된 무슨 신비주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길어지죠. 엘레아 학파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를 생각했던 밀레투스 자연 탐구하는 이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만물의 운동의 원리가 뭐냐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운동과 변화를 부정합니다. 운동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만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 사람하고 이 엘레아파의 파르메니데스하고 맨날 싸웁니다. 어마어마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변화된다. 이게 헤라클레토스. 만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파르메니데스 이래가지고 둘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논이라는 엘레아파 학자가 뭘 주장하냐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빠른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거북이가 조금만 더 앞에서 출발한다면 우사인 볼트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 왜냐? 거북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가 거북이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일단 거북이가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북이가 있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거북이는 그 사이에 조금은 더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사인 볼트는 이 조금 더 나간 자리를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거북이는 조금 더 앞으로 또 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끝없이 하다 보면은 무한한 세계까지 가가지고, 예, 약간씩 더 앞서가려고 하는 그것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거, 언제 따라잡냐? 그 무한대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변화를 부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논리 추론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사고의 세계라는 것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원론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무슨 이제 자연의 원리를 찾을 수 없다.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원소설, 물, 그다음에 공기, 불, 흙, 이래가지고 네 가지에서 나온 것이다.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 주장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게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원자라는 것들이 그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있고 모든 공간을 꽉 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연 철학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얘기만 계속 해야 되고 자기하고 인생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철학의 관심을 사람에게로 돌리는 팀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심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피타고라스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사람이 소피스트입니다. 철학의 관심을 자연 원리에서 인간 생활 영역을 가지고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철학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때 당시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니까요. 말 잘하는 사람, 설득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아볼로 얘기하면서 수사학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말 잘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말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처세술을 이제 막 제대로 할 수 있냐? 그래서 변론에 승리하는 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제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소피스트 한 명이, 그, 메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이 소피스트 한 명이 이제 학원을 열었어요. 나한테 오면은 이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변론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고 이제 지식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배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재판에서 이기고 나면 그때 그 이긴 돈을 가지고 이겨서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가지고 수업료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수업만 다 듣고는 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재판을 맡을 생각이 없어. 그냥 놀고만 있는 거야.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재판을 겁니다. 그 제자한테 재판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피고는 어떻게든지 나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료를 내놔라 하는 재판을 걸었으니까 내가 이겨서 내가 이기면은 이 사람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수업료를 나한테 내야 되고, 내가 지면은 이 사람은 수업료를 자기가 재판에 처음 이기면 그 돈 가지고 수업료 지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줘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면서만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낼 수가 없다. 왜냐? 재판에서 이기면 나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재판에서 지면은 이겨야 돈 준다고 했으니까, 안 이겼으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 피장파장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뜨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웃기는 얘기지만, 별로 얘기를 해보니까 별로 웃기진 않네요.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주장했어요. 불변하는 진리라는 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싸움에만 궤변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물고 뜯고 걸고 넘어져서 어떻게든 발목 잡아가지고 내가 이겼어라고 이제 막 키보드 배틀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개소리구만, 집어쳐라는 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나온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 다음에 나온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 3대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한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의 주장을 깨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거의 70몇 살에 죽었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도 엄청 몸이 튼튼했고요. 이 사람이 한 40인가 50대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제자가 전쟁터에서 이제 이제 패배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 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상대 군대를 혼자서 들어가가지고 상대 군대를 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완전 무장한 자기 제자, 중장 모병인 자기 제자를 들쳐업고 전쟁터에서 나왔을 정도로 엄청 이제 막 근육질, 뭐 그 자체였습니다. 인자강이라고 해서 인간 자체가 강하다고. 소크라테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특징은 굉장히 못생겼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얼굴 잘생긴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못생겼어요. 이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 딱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갈구니까 야, 사람이 정신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플라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호를 하고 제자들이 나와서 변호를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소피스트들은 다 상대적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절대적인 게 있어. 절대적으로 올바른 것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걸 자기가 언약으로 붙잡잖아요. 소크라테스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델포이라는 곳에 있는 신전에 갑니다. 이 델포이의 신전에 가면은 무당, 여사제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예언해주는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미래를 물어보거든요. 소크라테스도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이러니까 귀신 들리니 델포이의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테네 누굽니까? 이걸 소크라테스 물어봤거든. 자기는 이게 궁금하니까. 근데 이 무당이 뭐라 하냐면, 아무도 없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 없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오면서 이상하다. 내가 똑똑한 사람 아닌데. 나는 모르는 게 많은데 왜 나보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글쩍글쩍 하다가 나오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게 없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야 되겠다. 이걸 자기 사명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 이제 좌우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테네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는 무식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치도록 만들겠다. 그래야 공부를 하지. 네, 소크라테스의 마음이에요. 이래가지고 가서 있는 대로 사람들 건드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 걸어가지고 이걸 깨우칩니다. 문답을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뭐 주장을 하지를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무조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그래서 답을 끌어내거든요. 그 답을 끌어낸 끝에 결론은 뭐냐면 그래요. 나는 무식한 놈이었어요. 그래요. 나는 개멍청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엉엉엉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것을로 비로소 드디어 한 사람이 또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지혜로 가는 길을 시작했구나. 그래, 나는 오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키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명 바보 만들기. 이게 자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삼파라는 거는 이제 옛날 직업이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끄집어내주는 이 사람을 옛날 삼파라고 했죠. 그래서 지식의 출산을 이제 끌어내주는, 유도해주는 역할이 자기 역할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어그로 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대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발 들어갑니다.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추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테네 신들을 모욕했다. 아테네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을 끌고 들어왔다. 다른 동네 신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거였다. 신을 모욕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되게 뭐 어지럽혔다. 소크라테스 제자가 스파르타에 뭐 우리 군사 기밀을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장해서 재판 걸어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 재판 걸거든요. 이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도망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여기서 이제 일단 무식한 놈들이 악한 걸 가지고 재판 거니까 일단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는 뭐라 하냐면 내가 왜 도망을 가냐. 그리스 재판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지를 제대로 가르치겠다. 그리고 나는 아테네 최고로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상을 받아야지 무슨 처벌을 받느냐. 재판 간다.
재판 가는데 억울로 더 심하게 끌죠. 이러니까 이 배심원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무조건 죄 있다. 그래서 사형 뭐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하고 보니까 재판에서 악에 맞춰가지고 결국 죽임을 이제 사형을 선고하고 그러니까 망명하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나는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웠는데 여기에서 내가 도망간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진리가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냐. 나는 내가 가진 진리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아테네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들의 무지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서 죽었죠.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당한 걸 본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너무 충격받고 야, 민주주의 이것들 완전 개새끼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다수결에 의해서 재판을 해보니까 아테네에서 제일 훌륭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민주주의는 썩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호 정치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헛짓거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갖고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상국가 그리고 이상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철학자여야 된다. 철인 통치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는 희망 없다. 이데아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게 다 들어있는 게 국가론입니다. 이 책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너무 위쪽만 생각하는데 이상세계만 생각하는데 현실을 봐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놓쳤네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라는 사람이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가운데 철학자 두 명 나갑니다. 요 철학자 두 명이 있고 그 밑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러는데요. 토론하고 있고 이러는데요.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플라톤이고 젊은 이제 상대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머리가 좀 이제 이마가 넓은 사람은 소크라테스였는데 일단 라파엘로 그리고 그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에, 플라톤은 그 그림에서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을 가리키고 이 그림이 곧 플라톤은 이데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을 추구했다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 맞춰가지고 자연 탐구하면서 철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논리학, 정치학, 윤리학, 이학이라는 당시에 있는 모든 학문을 전부 다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토대를 정립하면서 철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3대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하죠. 뭐 별로 잘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의 세계가 엄청 확장이 되죠. 그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대장의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철학으로 형성이 되어서 로마 시대, 즉 바울 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스토아과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이에요. 대표적인 두 개 학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스토아과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하고 날마다 변론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뭐 다 설명 길게 못하고요. 금욕주의 주장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주장했는데 둘 다 이성적으로 욕망 버리고 극도로 이제 막 폐쇄된 삶을 살면서 공부하자 이게 스토아파였다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성적인 쾌락을 주장해가지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플라톤 사상을 정리해가지고 새로 나온 게 신플라톤주의였는데 요 사상이 당시 초대 교회에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던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BC 300년부터 AD 한 400년까지 아우스티누스가 활동할 때까지 이런 사상들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루게 될 국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즉 폴리테이아라는 제목의 이 책은요. 소크라테스 죽은 이후에 플라톤이 정리를 한 건데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가 뭐 그냥 받아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플라톤 자기 사상을 정리해가지고 나타낸 거죠.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는 어떠해야 되느냐, 정치는 어떠해야 되느냐, 인간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대화는 BC 430년에서 421년 이 정도 때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플라톤이 젊었을 때죠.
이것을 플라톤이 거의 한 50 넘은, 50, 60 되었을 때인 BC 375년쯤에 기록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BC 430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동쪽에서 에스더가 활동할 때입니다. 에스더가 활동하던 때가 BC 한 430년. 참고로 다니엘이 활동할 때가 그거보다 100년 전인 BC 한 500 몇십 년, 이 정도 되면 550에서 530, 이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막 총리하고 있을 때죠. 500, 하여튼 뭐 600년에서 530년, 이때까지 다니엘이 활동한 시대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BC 375년 정도 가면은 이미 신구약 중간기 시대로 넘어오는 시점이죠. 그러면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한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주제를 나타내는 서론 역할을 하는 게 1부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그래서 이 주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플라톤이겠죠. 플라톤이 자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정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너무 추상적이면 힘드니까 개인을 확대시켜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정의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국가의 정의는 어떻게 나오냐? 3가지 계급이 있는데 통치자, 그 다음에 방위자, 그 다음에 생산자다. 그럼 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가져야 될 3가지 덕목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국가의 정의가 이렇게 완성이 만들어진다면 이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3가지 이것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3가지 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그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는 통치자는 철학자여야 되는데 철학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철학자 통치자는 어떻게 교육해가지고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것은 철학자가 선의 이데아라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철학적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4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상국가가 어떻게 내리막길로 가고 현실 속에서 쇠퇴하게 되느냐. 그랬을 때 개개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진짜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행복의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마지막 5부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이제 응보를 받느냐, 어떻게 정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벌을 받고 어떻게 상을 받느냐 이걸 얘기하면서 영혼은 죽지 않는 것 아니냐, 영원한 것 아니냐, 저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본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일부는 이제 서론이잖아요. 지금 이야기란 말이에요. 서로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신을 섬기는 축제 날에 어떤 사람의 집에 소크라테스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초대받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기에 나오는 주제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그 자리에 있었던 소피스트들이 주장을 합니다. 정의란 것은 사람에게 뭔가를 빌려줬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뭔가를 빌렸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를 빌렸다면 그것을 갚아주는 것. 각 사람의 행동에 맞게 대우를 해주는 것. 그게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지. 그래, 일했으면 일한 데 대해서 대가를 줘야지. 그게 정의야. 그게 올바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좀 더 세게 나가는 겁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그림을, 이 짤방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원피스 만화에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가 하는 대사거든요. 딱 이거예요. 정상결전에서 도플라밍고가 하는 내용이 이제부터 막 정의는 승리자야말로 정의다 막 하면서 막 소리치거든요. 그러면서 후호토토토 하고 웃고 있는데 선글라스 끼고 그 내용입니다. 그게 트라시마쿠스가 하는 얘기예요. 정의란 강자의 이기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힘센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해놓고 이게 바로 정의야라고 주장하면 그 약한 사람 그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야, 아니야. 정의란 그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일일이 이걸 다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의 주장을 다 반박을 해가지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자기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정의라는 것은 덕을 가져다 주고, 지혜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 있어서 정의는 무엇이며, 개인에게 있어서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의 정의. 그래서 justice라는 것의
디피니션을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큰 단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소크라테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계급이 있지 않냐? 통치자가 있고 방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다. 그러면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방위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생산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생산자는 제일 낮은 계급이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면서 막 뭐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고 방위자는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고 통치자는 이 사람들 다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봤을 때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 요 세 가지가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통치자, 방자, 생산자가 있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다. 개인에게도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지 않냐. 머리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가슴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배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절제 요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질 때 조화롭게 갖춰질 때 이것을 보고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사주덕이라고 한다. 네 가지 기둥이 되는 덕목이다. 그래서 four virtues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통치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사람, 군인, 전사 계급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민, 생산자 계층에서 절제하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사회를 어지럽히지 않고, 잘 복종해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침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요 그림에 나오는 이제 손 들고 있는 이 위에 있는 사람, 가디언스라고 하는 통치자, 이 사람은 마침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이 동상이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플라톤의 주장을 굉장히 감명받아가지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철학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현실에 존재하는 철인 통치자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요. 하드리아누스인가? 동상이? 네, 아무튼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로마 황제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덕을 갖춘 사람이 바로 네 가지 덕을 갖춘 것이 정이고 요 네 가지 덕을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올바른 나라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이거 네 가지 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철학자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버거킹 패러디한 필라소퍼 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 옛날에 보고 진짜 너무 혼자서 너무 웃기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요. 얘가 버거킹의 마스코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마스코트, 왕관 쓰고 있는 마스코트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 버거킹 마스코트에 씌운 겁니다. 플라톤 얼굴 합성해놓고. 그 다음에 옆에 메뉴판에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겠죠? 데카르트 붙어 있습니다. 칸트 붙어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두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가운데 첫 번째는 키르케고르인가요? 그래서 요쪽 있는 그러니까 요 데카르트입니다. 요 사람 아마 칸트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키에르케고르 같습니다. 철학자. 이 사람은 아마도 노자가 틀림없습니다. 동양 철학자죠. 그 다음에 여기 플라톤 아테네 합당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가리키고 있는 이 사람 플라톤 그림을 라파엘로가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달에 뭐가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코기토 에르고 숨 이래가지고 데카르트가 주장한 이제 유명한 명제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철학사 시간에 한참 다루는데 뭐 여기서 다 다룰 시간은 없겠죠. 철인 통치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자가 왕이 돼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나라의 형태와 조건 어떻게 돼야 되겠냐? 남자는 뭘 해야 되고 여자는 뭘 해야 되고 역할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 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육아도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왜냐? 그래서 철학자 통치자 그 다음에 통치자와 이제 방위자와 생산자 요 계급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똑같이 뭐 통치자라고 해서 똑똑한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생산자라고 해서 늘 바보 같은 아들만 낳는 건 아니니까, 그 아이를 낳으면 다 공동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서 똑똑한 사람 보이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좀 그냥 그 욕심 부리면서 별로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산자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철인 통치론인데 통치자는 지혜를 갖춘 철학자여야 되고요. 그러면 이 철인 통치자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학문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일 핵심은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데아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데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라는 철자, IDEA를 이 철자 그대로 해가지고 세운 것이 원래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거는 현상 세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 이상적인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이데아냐라고 했을 때 제일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사랑의 이데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 그러면 아니 그냥 뭐 연인끼리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건 사랑의 한 형태일 뿐이고 사랑이 나타난 현실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의 모습일 뿐이야. 그건 다 변하잖아. 그건 진짜가 아니야. 사랑의 이데아는 따로 있어. 이데아라는 세계에서 사랑의 원형이 있고 본질이 있으니까 이거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서 현상 세계의 속박을 벗어나서 진짜 있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요. 우리는 삼각형이 무엇이다. 삼각형 뭐지? 라고 얘기하면은 삼각형 이거죠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삼각형 그림 이게 삼각형이야? 진짜 삼각형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삼각형이지 왜 삼각형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으로만 세개선으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선이라고 하면은 그 길이만 있고 면적은 없어야 되는 것이다. 넓이라는 것이 없어야 그게 선이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아무리 얇게 선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선만 있는 건 그릴 수가 없어. 반드시 그 선에 넓이가 존재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을 모방한 무언가에 불과해.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게 없냐?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거니까 존재하는 거야. 이데아는 별도로 있는 거야.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이데아 세계를 봐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유명한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플라톤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굴에 갇힌 죄수고 이 죄수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동굴 속에서 이제 이 죄수들을 이제 가둬두고 있는 간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근데 이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수로서 묶여있기 때문에 동굴만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 까만색 그림자만이 그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거예요. 현상 세계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탈출을 해. 그 쇠사슬을 풀고 바깥에 뭔가 세계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실 세계가 본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탈출을 하는 거야. 빠져나와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곳은 동굴에 불과했고 동굴 밖에 나가니까 현실 세계가 보이는 진짜 세상이 보이는 거야. 이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눈부시니까 막 괴롭고 막 내 눈 뭐 이러면서 막 난리치죠. 너무 밝고 눈부시고 자기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전혀 다른 컬러풀 세계가 펼쳐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괴로워하는데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지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았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즐기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철학자는 자기가 본 것을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는 죄수들에게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발견했는데 저 사람들 발견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니까 요 실체를 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거야. 라는 사명을 가지는 거죠. 요 그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여기 동굴에서 평생 갇혀 있는 죄수처럼 한쪽 동굴의 벽만 보도록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횃불로 그다음에 여기 간수들이
모양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 세상이란 건 이런 그림자구나, 까만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새구나, 이게 말이구나, 이게 뭐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탈출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 동굴에서 탈출합니다. 바깥 세상을 보죠. 충격받습니다. 아, 저게 말이구나. 저게 새구나. 아, 저게 진짜구나 하고 충격받습니다. 받고 나서 돌아와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건 가짜예요. 밖으로 나가서 진짜 세계를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받아들입니다. 뭐야, 꺼져. 그림자 너 때문에 안 보이잖아. 라고 하면서 막 나가라고 합니다. 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불화를 까도 정도껏 까야지.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학자는 마음이 아프죠.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동굴의 비유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게 현실만 집착하고 있는데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인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된다. 교육하고 훈육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를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받아야 되는 것은 수학, 천문학, 음악, 그리고 철학적인 문답법.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면서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라도 나중에 가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거기에서 소수의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그러다가 민주주의로 점점 더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바보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일 그 밑바닥이고 그보다 못한 건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이 어리석은 민중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선동해가지고 독재를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모든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변질되어 간다. 나라들은 이렇게 변질되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행복하겠냐? 제일 우수한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독재자 밑에서 사는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우수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우수한 사람, 철학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세상이고 가장 필요한 세상이다. 그래서 이 철학자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참다운 이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입니다.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플라토스 5 regimes라고 해서 5가지 정치 체제잖아요. 그래서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소수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우수자가 다스리는 나라. 우수자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올리가르키라고 해가지고 소수 과두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게 완전 변질되면 독재자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 체제는 변질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하도록 자꾸 꿈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부에서는 이제 모든 논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혼자 이제 얘기를 다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시에 대한 비판과 정의의 응모라고 돼 있는데 시와 연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현실 세계고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것이 시와 연극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래서 이 시와 연극을 보고 이게 막 뭔가 좌우되면은 굉장히 수준 낮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감정의 배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적당하게 하면서 뭘로 넘어가냐면 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자기가 저승세계를 보고 왔대. 그 사람이 한 이야기, 한 저승 얘기를 썰을 내가 풀어줄게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정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답을 받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혼은 안 죽는 거 아니야. 영혼이 중요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죽고 나면 저승으로 가는 거야. 이승 떠나서. 그 저승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더라. 정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사람, 그 악한 사람,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정의를 따라가는 인생, 사려 깊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끝납니다. 이게 국가론 전체입니다. 자, 바쁘게 달려와 봤습니다. 요 플라톤 사상이 끼친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현실 세계가 아닌 이상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변하는 정의가 있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와 함께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말고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을 따라가는 인간은 아주 수준 낮은 인간이야라는 것을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거스틴에게까지 전달이 되어가지고 어거스틴은 그래 플라톤이 한 말이 맞아.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따라가면서 이거 불신자가 얘기한 거지만 이것도 맞지. 근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해야 돼.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일곱 가지가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참고를 해서 복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우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 플라톤 주의자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비판을 좀, 그리고 영향이 있습니다. 이 플라톤의 사상을 좀 풀어가지고 자세하게 쉽게 설명한 것이 신플라톤주의,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영지주의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최대 이단이 영지주의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걸 여러분 보시면, 대충 좀 복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기독교 사상하고 통하느냐 하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왜냐? 결국 플라톤 사상은 영지주의로 연결되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 철학적으로,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깨달음이야말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플라톤 사상에서 현상 세계에 있는 것은 다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악하다고 주장하는 거야. 육신은 다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버립시다.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맞다면 육신으로 왔을 리가 없다. 육신은 악한 건데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라면 육신으로 왔겠냐. 예수는 육신으로 태어난 적이 없다. 눈에 보였던 예수는 가짜다. 그래서 예수는 고난당한 적도 없고 죽음당한 적도 없다.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교회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육신은 악한 거야. 육신 세계는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죄를 짓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본질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야. 살고 싶은 대로 쾌락주의로 살아라. 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교회 안에 가지고 많이 막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 1서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들은 바고 손으로 만진 바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다. 내가 봤다. 내가 주님과 같이 살았다. 내가 주님 만나고 손잡고 다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지주의 깨트리는 게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큰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이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복음이 아닌 거야. 결정적으로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관점에서 비판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 현실 인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단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역사상 현실에서 존재하는 정치 체제 중에서는 민주주의가 제일 괜찮은 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민주주의 해답 아니라는 거지. 왜냐? 창세기 3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너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마찬가지인 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지.
민주주의가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에 국가를 존중하고 따라가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위에 있는 권세들이 복종해라. 정치 체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최선 다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에서 살고 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돕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전부고 최고의 가치고 모든 것이다 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 넘어선 걸 찾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답이 아니고 세상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 맞는 인식이죠. 그러나 그 해답이 철인 통치는 아니라는 거. 그쵸? 철학자는 답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철학자조차도 창세기 3장 아래 있는데 언제까지 철학자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권력 가지고 변질되는 거지. 철학은 답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 없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변질되고 무너질 건데요. 그러니까 해답이 아닌 거죠. 이데아 세계는 영적 세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참 신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신을 믿고 존중하고 신에 대해서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상신이죠. 귀신이죠. 범신, 그게 다 신이죠.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서 영향받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였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공경하고 신을 섬기고 제사 지내는 것이 그리스 사람들이었고 그 속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사유해도 결국 인간의 문제 본질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의 문제 해답을 전달할 수 없는 거죠. 참신을 모르니까. 그러니 영적 문제는 철학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대화편 아무리 읽어봐도 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신들이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신들도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하니까 그리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 이야기였던 것들 신은 공경하되 신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은 능력을 나타내지만 자기 그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본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진짜 신이야 아니잖아. 거짓신, 세상신, 마귀잖아요. 이 세상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민주주의도 실패시키고 독재 정권도 실패시키는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존재,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동굴 속에 몰아넣고 가짜 것을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그 간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탄인데 귀신들인데 이걸 모르고 이 귀신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원론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만이 좋은 것이고 현실 세계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는데 육신을 주셔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전부 나쁘다라고 하면 그 육신적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영과 육을 완전 가른 다음에 그래서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원론. 영과 육은 다른 것이다라고 구분 다 해버리고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원론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영성과 지성인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서 지성이 살아나는 거. 내가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 여기에서 삶이 살아나는 거. 내가 영이 살아나고 있으면 여기에서 육신까지 다 살아나서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현실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현장을 알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시켜놓고 영적인 것만 하고 육신적인 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버려버리는 이원론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살아나니까 육신 현장 다 살려내는 것,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산업을 다 살려내는 것, 우리의 나와 학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니까. 구분이 되세요? 그래서 플라톤 사상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포럼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도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 포럼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플라톤은 계급을 얘기했습니다. 그 계급대로 주어진 이제 숙명을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찾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분야, 그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고요. 우리는 플라톤이 얘기한 것 참고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른 세계를 보되 그 다른 세계에 누리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것에 대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인생인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굴 비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 어땠습니까? 나갔다 와서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 진짜 것을 못 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살려내야 되겠다, 건져내야 되겠다 하죠. 사람들이 막 안 믿어주잖아요. 그 얘기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면서 비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안 돼, 가서 살려야 돼 라고 하는 게 진짜 전도자의 마음이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선교대 찬양이 있었을 때, 한 오래된 찬양인데 선교대 두 번째 주제가 아마 그랬어요.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된다. 아픔도 눈물도 이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 모두가 외면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눈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현장 한 번도 참된 복음 증거된 적이 없는 그곳에 나는 가야만 된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 그쵸?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심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플라톤 국가론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포럼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뭐 의견이나 질문이나 있으면 환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이 자리에 귀한 랩런트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이 지속이 되는 것은.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나중에라도 댓글로 달아주시고 아니면 개인톡으로 올려주시고 해도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랩런트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바쁘고 하니까 저는 독서 포럼 이 시간 자체에 그래서 랩런트들이 책을 꼭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 논술을 할 때 내가 그 책을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은 것처럼 썰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독서 포럼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마음을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복음 집중하면서 이런 책들 참고해가지고 비판하고 또 포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중에도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과 또 부모님, 우리 교사 사역자분들과 함께 오늘 독서 포럼을 하면서 철학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고민한 것과
그 고민이 실패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철학을 넘어서 완전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철학자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그 답을 전도자인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철학을 몰라서 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어리석음에 근본적으로 빠져 있는 무너져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자의 중심과 전도자의 한과 전도자의 눈물과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을 누리게 하사 이 능력 25를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